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에게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을 건드려. 우린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절차와 원칙으로 답을 보여주겠다. 대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하던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급유를 거부했고 그 순간 두바이 에어쇼 참가가 무산되며 한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은 결국 일본에 막힌 것인가라며 초유의 혼란을 바라보던 바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길을 막으면 길을 새로 만들면 됩니다. KF-21을 투입하세요. 이 한 문장은 일본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상대로 보여준 대응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한국은 이제 일본의 어떤 부분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반전, 위기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스스로 답을 만들어냈는지, 한국과의 위기를 어떻게 반전시켰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우의 아키라입니다. 미국 올해 나이는 39살입니다. 도쿄에 본사를 둔 국제안보 전문지에서 15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각국의 군사 동향을 취재하며 이 지역 안보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죠. 특히 한국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 체계에 의존하는 군대, 독자 기술력은 제한적이고 실전 경험도 부족한 조직. 그게 제가 파악한 한국군의 실체였어요. 2024년 11월 초 편집장에게서 긴급 취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 예정이던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 고개 비행단이 급유 문제로 참가를 포기했다는 소식이었죠.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급유 요청을 거부했고 그 결과 블랙이글스는 두바이까지 갈 방법을 잃었습니다. 편집장은 이 사건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사건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늘 일본의 협력을 지나치게 기대해왔거든요. 독도 문제로 갈등을 키워놓고도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태도, 그게 제가 본 한국의 외교 방식이었죠. 이번 급유 거부는 일본 정부의 정당한 주권 행사였고 한국이 자신들의 외교적 미숙함을 되돌아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1월 6일 오후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뉴스에서는 블랙이글스 무산 사건으로 한국이 들썩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공항은 지나치게 평온했습니다. 혼란이나 분노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도 그 이상한 평온함은 계속됐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한 곳은 공군본부였어요. 블랙이글스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인터뷰를 요청했죠. 예상했던 건 거절이나 회피였는데 놀랍게도 다음날 오전 방문이 승인됐습니다. 너무 쉽게 허락이 떨어져서 오히려 의아했어요. 혼란 속에 있는 조직이라면 언론 접촉을 꺼릴 텐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11월 7일 아침 공군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긴장했어요. 분명 내부는 난리가 났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급유 거부로 계획이 무산됐으니 비난과 책임 공방이 한창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복도를 지나며 본 광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장교들은 차분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고 급박한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에서 공보실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장교였죠. 사토 미치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권했어요. 저는 곧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블랙이글스 무산 사건에 대한 공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일본 정부의 급유 거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물었죠. 사토 미치코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대안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감정적인 반응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대안이라는 게 고작 참가 포기를 미화하는 말장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블랙 이글스 대신 다른 방식으로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라는 명령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고개 비행단 문제를 챙긴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국가 원수가 할 일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토 미치코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체를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했어요. 블랙 이글스 대신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두바이에 보내서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직접 보여주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KF-21을 급조로 준비해서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KF-21이라는 이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전투기로 미국 기술에 크게 의존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독자 개발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설계를 참고한 것에 가깝다는 분석도 많았어요. 두바이 같은 큰 무대에 내놓기엔 아직 부족한 기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예상했던 것과 분위기가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군은 혼란에 빠져 있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일본의 겁으로 타격을 받았을 텐데 왜 이렇게 침착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세종시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KF-21 개발에 직접 관여한 연구원을 인터뷰하기로 약속을 잡았거든요.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블랙 이글스를 대체할 만큼 KF-21이 완성도가 있을까? 의문만 쌓여갔죠. 연구소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은 50대 중반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차분한 말투로 KF-21 개발 과정을 설명했어요. 2015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이고 벌써 시험 비행을 100회 이상 마쳤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시험 비행 횟수가 많다고 해서 실전 배치 가능한 기체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연구원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KF-21이 하늘을 나는 장면이었어요. 확실히 비행 자세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영상만으로는 진짜 성능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실전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그때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설계한 전투기라고요. 물론 미국과 협력한 부분도 있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 기술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기 무기를 자랑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독자 기술이라는 표현은 사실 과장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연구소를 나오면서도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두바이에서 제대로 된 시연을 할 수 있을까? 블랙 이글스 무산으로 생긴 공백을 KF-21로 메울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준비 기간도 짧고 급조된 계획은 대부분 허점을 드러내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국 언론 기사들을 훑어봤습니다. 블랙 이글스 무산 사건을 다룬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논조가 이상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일본을 비난하는 대신 KF-21 전시로 전환된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계획된 수순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 언론은 일본의 금유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는 걸까요? 외교적 결례에 대해 분노를 표출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며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이런 반응은 제가 아는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1월 9일 다시 공군본부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두바이 파견 준비를 총괄하는 팀을 만나기로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여러 명의 장교가 모여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각자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일상적인 업무처럼 보였죠. 한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에어쇼는 11월 13일부터 시작되니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어요. KF-21 2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정비팀과 조종사도 이미 선발을 마쳤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고작 며칠 만에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준비된 계획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대령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준비는 충분히 됐다고요. KF-21은 이미 검증된 기체이고 조종사들도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불안이나 조급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마저 느껴졌죠. 이건 블러핑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준비가 돼 있는 걸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침착한 한국군, 대통령의 직접 지시, KF-21로의 급격한 전환.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달랐죠. 한국은 혼란에 빠져야 했는데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균열이 제 안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11월 11일 아침, 저는 다시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니라 공군 정비창이었어요. KF-21을 두바이로 보내기 전 최종 점검이 이뤄지는 곳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호기심보다는 의심이 앞섰습니다. 과연 이들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비창 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받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경납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천장이 높고 조명이 밝았죠. 그 안에 KF-21 두 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회색 도장이 된 기체는 생각보다 날렵해 보였어요. 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었죠. 중요한 건 속이니까요. 경납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예상했던 소란스러움은 없었어요. 정비사들이 각자 맡은 구역에서 묵묵히 작업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기체 하부를 점검하고 다른 이는 전자장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처럼 보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중령이 저를 한 정비사에게 데려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최도연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는 KF-21의 공중급류 시스템을 점검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중령이 간단히 소개를 하자 최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서서 작업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최도연은 태블릿을 들고 기체 좌측의 급류 포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했죠. 그 모습은 기계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중하고 정밀했습니다. 급유 포트 덮개를 열자 내부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복잡한 배관과 밸브들이 정교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최도연은 작은 손전등을 꺼내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밸브 하나를 천천히 돌려봤죠.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집중이 느껴졌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확신하느냐고요? 최도연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테스트를 20번 넘게 반복했고 매번 기록을 남겼다고요. 그 말을 하고는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죠. 20번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게 과장이 아니라면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블랙이글스 무산 결정이 난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이미 20번의 테스트를 마쳤다는 건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최도연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급유 시뮬레이션 장비를 기체에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노란색 케이블 여러 개가 기체와 지상 장비를 이었죠. 그는 장비 화면을 켜고 수치들을 확인했습니다. 압력, 유량, 온도 같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최도연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죠. 이따금 태블릿에 뭔가를 기록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시뮬레이션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 없다는 표시였죠. 저는 그 과정을 보며 놀랐습니다.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일본 자위대에서도 비슷한 절차를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점검 체계를 갖췄다는 건 예상 밖이었죠. 오후가 되자 다른 정비사들도 각자의 점검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담당자는 배기구 온도 센서를 재확인했고, 전자전 장비 담당자는 소프트웨어 버전을 점검했어요.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았죠. 태블릿에 입력된 데이터는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됐습니다. 중령이 저를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각 모니터에는 KF-21 2대의 상태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엔진 상태, 연료량, 전자장비 작동 여부까지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관제실에 앉아있던 중령 한 명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요. 두바이까지 비행하는데 문제 없다고 했죠. 저는 그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준비가 아니었어요. 저녁 무렵 경납고로 돌아왔습니다. 정비사들은 이미 대부분 퇴근한 상태였어요. 최도연만 남아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느냐고요? 최도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조종사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죠. 그 말투는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11월 12일 KF-21 2대가 두바이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경납고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조종사들이 탑승하고 엔진이 가동됐죠. 제트 엔진 특유의 낮은 울림이 경납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나간 KF-21은 잠시 멈췄습니다. 관제탑의 허가를 기다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기체는 가속하기 시작했고 곧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KF-21을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일본 자위대의 F-15 전투기를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장면을 봤죠. 하지만 지금 느낌은 달랐어요.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기체였습니다. 설계부터 제작, 정비까지 모든 과정이 한국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죠. 두바이 에어쇼는 11월 13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현장에 가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두바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제가 본 한국의 준비 과정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KF-21 출발 소식을 크게 다루고 있었어요. 댓글란을 보니 기대 반 우려 반이었죠. 성공하길 바라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이해됐어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를 국제무대에 내보내는 건 모험이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최도연의 꼼꼼한 점검, 20번의 테스트,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그 모든 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죠. 오래전부터 쌓아온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일본 자위대의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체계적이고 정밀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일본은 미국 시스템을 그대로 따랐지만 한국은 자기들만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이 정밀하지만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11월 13일 밤 두바이 에어쇼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언론은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전하고 있었어요. KF-21이 전시장에 도착했고 많은 관람객이 몰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KF-21이 실패하길 바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국이 과대평가되는 걸 경계했을 뿐이었어요. 일본 기자로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려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객관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건 과대평가가 아니라 실제 능력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두바이 현지 언론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KF-21에 대한 반응이 실려 있었어요. 중동 국가들의 군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일부는 구매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놀랐어요. 중동은 무기 시장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검증된 무기만 구매하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런 그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었죠. 실제 성능을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달랐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된 나라였어요. 최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묵묵히 급유포트를 점검하던 그의 모습, 조종사의 생명이 걸렸다고 말하던 그 진지한 표정. 그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었어요.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이었죠. 그 확신이 KF-21을 두바이까지 날려보낸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일본 기자로서 지켜야 할 입장과 제가 직접 본 현실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금유를 거부한 건 정당한 결정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죠. 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방식으로요. 블랙이글스 대신 KF-21을 보낸 건 어쩌면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몰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5일, 저는 다시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일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KF-21이 두바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소식이 한국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경비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에 왔던 일본 기자라고 했더니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특별한 절차 없이 통과할 수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일본 기자인 저에게 이렇게 쉽게 출입을 허락하다니요. 연구동 복도를 걷는데 한 연구원과 마주쳤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며칠 전 KF-21 개발 과정을 설명해줬던 사람이었죠. 그는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두바이 소식을 들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언론 기사로 대략 파악하고 있다고 했죠. 연구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요. 중동 국가 몇 곳에서 구체적인 성능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연구원은 저를 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두바이 에어쇼 현장 사진들이 띄워져 있었죠. KF-21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 조종석을 들여다보는 군 관계자들, 기체를 촬영하는 언론인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특히 공중급류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부분이라 주목받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최도연을 떠올렸습니다. 경납고에서 급유포트를 점검하던 그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오후에는 공군 정비창을 다시 찾았습니다. 경납고는 비어 있었어요. KF-21 두 대가 모두 두바이에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정비사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종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최도연을 찾았습니다. 그는 F-15K 전투기 앞에 서 있었어요. 엔진 커버를 열고 내부를 살피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짧게 인사를 받았죠. 저는 물었습니다. KF-21이 두바이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최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잘할 거라고 믿는다고요. 준비는 충분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의심이 없었어요. 저는 더 물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최도연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두바이에 파견된 정비팀과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다고 했어요. 기체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했죠. 화면에는 KF-21의 각종 센서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엔진 온도, 유압 수치, 전자장비 상태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기체를 이렇게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니요. 최도연이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KF-21 개발 초기부터 구축됐다고요. 단순히 비행 성능만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유지 보수까지 고려한 통합 체계를 만들려 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일본 자위대를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미국에서 도입한 거였죠. 한국처럼 처음부터 자체 설계한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이 차이가 크게 느껴졌어요. 11월 16일 독도 인근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했어요. 일본이 또다시 독도 문제를 건드린 거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냈고 국방부는 독도 방어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와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행동은 주권 행사의 일환이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 한국 기자가 반문했습니다. 주권 행사라는 게 상대국을 자극하는 걸 정당화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질문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한국을 자극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1월 18일 두바이에서 돌아온 KF-21이 한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공군 기지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기체가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정비사들, 연구원들, 군 관계자들 모두가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최도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기체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안도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점검한 기체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았죠. 기체가 경납고로 들어온 뒤 최도연은 바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정비사들도 각자 맡은 부분으로 갔어요. 그들은 두바이에서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 다음 임무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일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기념식을 열고 언론을 불러 성과를 자랑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점검하고 기록하고 다음을 준비했어요. 화려함보다는 지속성을 선택한 거였죠. 저녁 무렵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에어쇼에서 KF-21이 거둔 성과를 정리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쓰다 보니 자꾸 멈춰졌습니다. 단순히 성과만 나열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제가 본 건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최도연의 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대응 체계. 그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었죠. KF-21의 성공은 기체 성능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었죠. 그 모습이 한국군의 체계와 겹쳐 보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확하고 빠르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 11월 19일 편집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를 빨리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는 기사를 쓰고 싶지 않다고 했죠. 편집장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지금까지 본 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편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일주일의 시간을 더 줬어요. 저는 다시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싶었죠. 최도연이 일하는 모습을,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납고에 도착했을 때 최도연은 또 다른 기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FA50이었어요. 그는 변함없이 태블릿을 들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반복적으로, 끝없이 확인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조종사의 생명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자기 일에 대한 책임, 시스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 그게 전부였죠. 제가 바라보던 기준이 더 이상 확고하지 않다는 사실만이 조용히 남았습니다. 11월 20일, 저는 독도 인근 해역으로 향하는 한국 해군 함정에 동승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도 방어 훈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외신 기자 몇 명에게 취재 기회를 준 거였어요. 저는 그 명단에 포함됐죠. 일본 기자인 저에게 왜 이런 기회를 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함정은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와 엔진 소리만 들렸죠. 주변 승조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은 있었지만 혼란은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독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섬이었지만 존재감은 컸어요. 그 주변으로 한국 해군 함정 여러 척이 배치돼 있었죠. 훈련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헬기가 상공을 날고 고속정이 해역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함교에서 한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훈련은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고요. 일본의 항의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이 항의하는데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함장은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영토를 지키는 건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요. 항의를 받는다고 임무를 바꿀 순 없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은 일본을 자극하려고 이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죠.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오후에는 해병대 상륙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고무보트가 독도 해안으로 접근했어요. 해병대원들이 신속하게 상륙했죠.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실전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훈련을 도발로 규정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자극하기 위해 벌이는 쇼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지한 훈련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죠. 저녁 무렵 함정은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한국군의 태도, 함장의 말, 해병대원들의 움직임. 모든 게 제가 알던 한국과 달랐습니다. 11월 23일, 저는 다시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사를 완성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경납고에 도착했을 때 최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체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KF-16이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계속했어요. 저는 옆에 서서 그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손전등으로 엔진 내부를 확인하고 태블릿에 기록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 그 모든 동작이 정확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지만 빠뜨리는 것도 없었죠. 한참을 지켜보다가 저는 물었습니다. 이 일을 몇 년 했느냐고요?
최도연은 작업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15년 됐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루하지 않느냐고요.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최도연이 말했습니다. 지루한 게 아니라 익숙한 거라고요. 매번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매번 다른 기체를 만난다고 했어요. 같은 절차지만 상황은 항상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한 번도 같은 점검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숙연해졌습니다. 15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한 번도 방심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매번 새롭게 집중했다는 거였죠. 이건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어요. 최도연은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죠. 그가 엔진 커버를 닫고 볼트를 조이고 최종 확인을 마치는 모습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 과정이 마치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경납고를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KF-21의 성공은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최도연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반복되는 일을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군본부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사토 미치코를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반갑게 맞아줬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많은 걸 봤다고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 전부 달랐다고 했어요. 사토 미치코가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한국군이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인다는 걸 몰랐다고요. 일본의 급유 거부에 대해서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했죠. 사토 미치코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감정으로 대응하면 실수하기 쉽다고요. 군은 명확한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게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방법. 그게 한국군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화려한 무기도 과시적인 훈련도 아니었죠. 그냥 사람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군본부를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KF-21이 처음 날아오른 하늘도 이랬을까요? 최도연이 점검한 기체가 이 하늘을 날았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막히지 않았어요. 쓸 말이 명확했거든요. 한국의 KF-21 성공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의 승리였다고요. 최도연 같은 정비사, 침착한 장교들, 원칙을 지키는 군 조직. 그들이 만든 결과였다고 썼습니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죠.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2주 동안 제가 변한 거였어요. 11월 25일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공항 로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일본보다 못하다고 단정했어요. 금유 거부도 정당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모든 게 틀렸어요. 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했고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KF-21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최도연, 원칙을 잃지 않는 군, 조직, 감정보다 절차를 우선하는 문화. 그 모든 게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편집장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한국 취재 결과를 설명해야 했죠.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단순히 KF-21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죠. 이 문장이 제가 느낀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